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발 정계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둘러싼 정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어버린 보수 세력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보수 세력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고 일부 세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특히 일부 20대, 30대, 40대 여성층에서는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를 만큼 많은 지지를 잃어버렸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도 심지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다시 통합이 되고 재건이 되어서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 참여해야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지 먼저 김태일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진보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뭐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난맥도 있고요. 또 외교 정책의 또 불안감도 네.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체제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네.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수행 능력이나 또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잘해서 높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네. 야당이 질이 멸렬해서 그렇다라고 다들 네,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어서 네. 그 기존의 집권 세력을 잘 좀 견제하고 또 보완해주고 네. 새롭게 나갈 방향도 좀 알려주는 그런 보수 세력의 어떤 재정렬이라고 할까 네. 정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자유한국당 정도의 견제는 제대로 된 보수의 견제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요. 네. 여타의 다른 여당들도 다 지리멸렬이라는 네. 말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네.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수 세력이라는 게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세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수 세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그이라고 하는 오늘의 실체를 만드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세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러나 그 주도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얼룩들이 있죠. 네. 그 얼룩 중에 하나가 지난번 이 탄핵까지 빚어지게 된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들인데 네. 저는 오히려 그 대한민국 보수하고 대한민국 진보를 비교해 보면 보수의 이념이나 가치가 훨씬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보가 오히려 이 그 이념이나 가치가 좀 이렇게 다양성을 넘어서 분명한 그 구심이 잘 발견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보수는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분명해요. 네. 대한민국 헌법 가치 속에 들어가 있는 네. 자유, 네. 자유주의 그리고 그 공화주의, 민주주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온전하게 실현했느냐 네. 하는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네. 또 지금 정치적으로 공경에 몰려 있는 거죠. 네. 보편적 문명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 한국의 보수 세력이 어떤 식으로든 건강한 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제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보수의 네. 라고 지칭되는 세력들이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탄핵 이후에 한 2년 동안에 그 보수의 혁신 운동이 과감하게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재정립하고 노선을 재정립하고 또 인적 쇄신도 이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지금 훨씬 사랑을 받았을 텐데 네. 그 과정이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지리멸렬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열되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네. 빚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현재 이런 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혁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는 통합을
그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혁신의 과제를 담아내는 네. 그런 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 보수 이념과 또 보수 세력이 감당해왔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네. 또 그 비중도 컸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제 변화를 하였습니다. 네. 그 변화하는 세상에 그 보수 이념과 보수 세력이 자기 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네. 오늘날 이 혼란과 난맥의 어떤 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은 보수가 탄핵 이후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고개를 돌리게 만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뼈저린 혁신이나 반성은 많이 부족하다고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네. 당내 그 당 엘리트들의 기득권 문제입니다. 네. 자기들의 기득권, 특히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또 그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그 변화를 저지하고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혁파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보수 진영 내에서 뭔가 어떤 밑으로부터 민주적인 그 절차, 당내 민주주의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헤쳐 나가든지 네. 아니면 강력한 어떤 혁신 의지를 가진 리더십이 있어서 네.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두 개 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수 진영 내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혁신 리더십도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가 새로 나와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나 했더니 다시 또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뭐냐 하면 새롭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 그 전 대표나 뭐 이런 분들도 역시 보수 세력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입을 닫아버리고 네,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것은 뭔 얘기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 보수 엘리트들 사이에 네.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이라 박 교수- 그럴 때는 혁신이라 그럴 때는 크게 이제 가치와 노선의 그 변화를 추구하는 부분하고 네. 정당의 체질과 문화 그 운영 방식을 바꾸는 문제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주도할 사람을 바꾸는 네. 문제. 이 세 가지가 혁신의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부족하게 해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건데 네. 제가 통합을 하나의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네. 지금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감정이 다른 이런 세력들이 하나로 모이려면 네. 국민적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은 어떤 가치와 어떤 노선, 어떤 비전을 우리는 추구하겠다 네. 이걸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게 새로운 어떤 노선을 만드는 문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옛날처럼 지분 나눠 먹기식으로 통합을 네.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정당을 민주적으로 또 정당을 개방적으로 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 과제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 바로 총선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총선에서 어떤 그 세수를 세부대에 어떻게 담겠느냐. 그게 바로 공천 혁신인데 네. 그 공천 혁신의 방식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네. 그 혁신의 이름에 값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통합은 만약에 지분 나눠 먹기식 옛날식의 구태식의 통합을 하려면 통합도 안 됩니다. 네. 통합 자체도 안 네. 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 용어로 하면 보수의 재구성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뭐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제일 걸림돌은 역시 기득권이고요. 네.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주로 이 영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정당이기 때문에 이 영남 정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또 그리고 영남의 그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서 그 영남 정서에 기반해서 오랫동안 다선 의원을 한 분들인데 되게 혁신의 의지가 부족한 분들이 네. 많아요. 네. 이 가운데에서 사실은 혁신의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지난 2년 동안 영남에서 뭔가 혁신 주체가 형성됐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는 영남 기득권이라고 네. 보는데 그것이 가장 큰 장애고요. 네. 두 번째 장애는 지금 야권을 대표하는 정치 리더들이 자기 결단의 리더십을 보이지를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어떤 그 생각 또 야망 이런 것들은 분명한데 네. 이 과거의 YS나 DJ를 보더라도 큰 정치인의 경우에는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용기입니다. 네. 용기를 갖고 결단을 하고 때로는
자기 팔도 뭐 좀 잘라내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단을 하라는 건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제가 박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더 드는 생각이 혁신을 해야만 사는데 혁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혁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총체적인 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도 해보려고 이렇게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혁신할 생각이 없으면 혁신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혹은 혁신할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현재 그 국민들로부터 혁신의 동력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당 내에는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고요. 네. 또 감정도 상해 있고 네. 또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치와 이데올로기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생태로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적 가치와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지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그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보수적 가치의 의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힘을 어떻게 당 내로 혹은 또 보수 진영 내로 끌어들이느냐, 네. 반영시키느냐 이것이 혁신 전략의 중요한 하나가 되어야 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 아마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보도 아니고 난 진보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요. 옛날에는 진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좀 갔다가 다시 이전에 보수였던 사람들도 중도로 옮겨왔다가 다시 보수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중도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지. 이것은 지금 보수라고 표명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쪽 입장에서는 최소한 동의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국민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반응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치의식 지형에 대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이거 조금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해서 한 2년 동안 국정을 잘하고 국정을 포용과 통합의 국정을 했다면 지금 보수는 더 죽었을 거예요. 네. 지금 문제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 분노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나라를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런 그 분노와 실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담아내지 못하는 게 지금 보수의 한계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의식 지형을 보면 역대 그 모든 정치의식 조사를 해보면은 대개 보수와 진보를 자기로 확고한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은 30% 네. 안팎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보수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좀 진보가 좀 많게 나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봤자 뭐 그거는 30% 안팎이고 한 40%에 가까운 중도층이 있습니다. 네. 그 중도층은 소위 말해서 선거에서는 스윙 보트를 할 수 있는 층이에요. 네. 그리고 그 중도층의 성향이 과거에는 보수 성향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지역별로는 물론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이 훨씬 많아요. 뭐 진보 성향이라기보다는 현재 여권 지지 네. 성향이 훨씬 높고 그 얘기는 이 중도층이 아직 이 소위 탄핵의 그늘 속에 있고 네. 또 이 보수 정당이 지지해 줄 만한 매력이 없으니까 머물러 있는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감과 이 보수 세력의 이 희망 없음에 대한 이 절망과 이게 지금 충돌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광범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통합 운동을 하자는 거는 이걸 이제 이 중도층의 그런 정치 의식 지형에서 좀 더 그들의 지지를 제대로 끌고 와야 이게 좀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되고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정권 심판을 해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정치 의식 지형은 대구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가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 사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전부 이게 실정에 대한 이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들이 크니까. 근데 전체 전국적인 지형에서 보면 아직 이 보수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더 붙이고자 하는데요.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그 유권자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처럼 그 일방적인 그 강경한 보수에 대한 지지로서 네. 우리가 보수를 지켰다. 네. 우리가 보수의 본진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이미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네. 전국적 수준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이 될 수도 네. 있다고 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대의 보수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과 유권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다. 그건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엘리트들한테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면 네. 더더욱이 우리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가집니다. 보수의 지금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쏜살같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예전에 그 생각 그대로 지지를 보내고 그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금세 시대에 뒤떨어지는 네.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네.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김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고 싶으면 스스로 좀 변하고 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다른 방향의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을 더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보수가 바뀔 텐데 점점 더 색깔을 그러니까 강경한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강경한 보수와 색깔을 가까이 할수록 그런 색깔을 드러낼수록 차기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현직 정치인이 훨씬 많다면 박 교수님이 추구하시는 그 보수의 재구성이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마다 그 상황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에는 크게 두 가지 이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으로 네. 얘기하면 하나는 갈라치는 전략이 있고요. 네. 하나는 아우르는 전략이 있는데 갈라치기 전략은 자기 지지 기반이 튼튼하고 이 상대를 심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면 자기 지지층이 응집하는 이런 환경이 조성돼 있는 데에는 그 갈라치기가 그 유용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TK 같은 경우에는 정치 지형이 워낙 한쪽으로 그 쏠려 있으니까 네. 이쪽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반사 이익만 가지고서도 네. 당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품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굉장히 협소한 의식이고 네. 그렇게 해봤자 이게 영남에서만 어떤 이 존립하는 야당은 건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의 재구성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고 특히 미래 세대인 20대에서 40대까지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 그런데 저는 20대에서 40대까지도 뭐 40대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20대, 40, 30대는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그야말로 자유의 세대들입니다. 네. 이 자유의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생활 양식 이런 거는 보수가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공화주의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세대예요. 통합한다고 했을 때 그 통합의 범주는 어디까지가 될까요? 지금 제가 뭐 그거는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에서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하고 우리공화당 통합을 보수 통합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보수 통합은 이 중도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수 통합이고요. 네. 일본의 자민당이 오랫동안 저렇게 이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정당이 캐치올 파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치올 파티라는 거는 한 정당 내에서 여러 이 집단들이 생산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게 지금과 같은 이 선거 방식이나 그 대의제 하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중도와 보수의 통합 이걸 지금 지향을 하는 네. 것이고 중도 가운데서도 물론 이제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저는 지금 그 안철수, 네. 뭐 이 황교안, 유승민까지 또 원희룡 뭐 네. 이런 그 색깔을 가지는 그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치나 노선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네. 얼마든지 한 정당 내에서 그 뭐 조금 다르면은 그 다른 정치 그룹을 형성을 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고 거기까지가 일차적인 대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이 더 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리고 뭐 우리공화당 문제는 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유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현재 이른바 보수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먼저 좀 진영을 튼튼히 해서 그 다음에 기존의 보수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제 박 교수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 더 약간 좁은 통합 범위가 더 현실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우리 그 보수 정당의 역사 속에서도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한 그 가장 중요한 사례들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던 천막 당사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당시에 천막 당사라고 하는 어떤 결연한 의지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우리 박영준 교수도 아시겠지만 그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그런 그 새로운 비전 그룹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보수의 출구가 그렇게 쉽게 찾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연한 의지와 세력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어떤 비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명분이고 또 새로움의 어떤 근거라는 점에서 또 그것이 혁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새로운 비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박세일 교수와 같은 그런 이 경세가의 역할을 우리 박영준 교수가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점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네. 단순히 문재인에게 반문하기 위해서 연대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선거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정치 세력을 지지해 본 적이 국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난 2년 동안 제 나름대로는 그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새로운 이 정치 철학적인 이 가치에 관한 책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천막 당사를 할 때 그리고 박세일 그 선생님과 같이 그런 비전을 만들었던 사람이 접니다. 저도 그 일원으로 같이 했던 거거든요. 그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그 경험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가 왜 자꾸 그 통합 과정에 그걸 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그걸 미리 어떤 주체가 생겨서 미리 그런 걸 잘 갖춰갖고 그리로 인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걸 잘 갖춰갖고 인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대단히 미약하고, 지금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저렇게 사분오열돼 있고 지리멸렬하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과정에서는 바깥에 우리 같이 이제 그런 이 정치 일선에 있지 않는 분들이 그런 그 가치나 노선 또는 대안 또 전략들을 좀 가지고 이거를 좀 결집하는 이런 그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어쨌든 건강한 보수가 복구가 돼야지 우리 정치 환경도 건강하고 비판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거나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얘기를 하루 종일 해도 이 문제는 사실은 끝없이 얘기가 나올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분 선생님들께 끝으로 보수 통합에 관련된 이 말씀은 꼭 그 한마디를 더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말씀 한 말씀씩만 제가 더 듣겠습니다. 김태식 교수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박영준 교수가 던진 그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네. 사실은 자유민주 공화라는 가치가 다 중요한데 이 공화라는 가치에 주목하지 못해 왔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현재 자유라는 가치를 천명하고 있는 그 당의 자유는 부자들의 자유에 머무르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공화주의의 결여 때문입니다. 민주라는 가치를 천명하고 있는 그 정당의 민주주의를 들여다보면 엘리트들의 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공화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고 네.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온전히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공화 가치가 주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수의 재구성 과정에서 공화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우리 박 교수의 제안은 네. 저도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일입니다마는 주목해 보아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좀 덧붙이면 네. 자유와 공화만이 아닙니다. 민주와 공화라고 하는 가치도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 점 우리 박 교수께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뭐 우리 김태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선거에서 정당이 득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이제 나라가 굉장히 큰 전환기에 있을 때에는 여당은 여당대로 네. 또 야권은 야권대로 자신들이 의사결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결국 내용도 좋아야 되고 네. 또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도 가져야 되고 네. 그런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혁신에 해당되는 건 내용을 바꾸는 거고, 그리고 그 힘을 갖는 건 전략적으로 힘을 뭉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 야권이 이렇게 지리멸렬해서는 이 강력한 정권에 대한 이 견제 세력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 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보수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든 보수가 재구성이 되는 과정에서든 그렇게 탄생한 보수는 건강한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